1861년 겨울, 뉴욕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 남자 한 명이 혼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것은 분명 그 혼자였는데 현상이 끝난 인화지를 들여다보자 그의 어깨 뒤로 희미하고 반투명한 여인의 형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때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4년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며 이에 더해 역병과 가난이 이어져 수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신문에는 매일 전사자 명단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고인의 얼굴 한 번 제대로 담아두지 못한 채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진 기술이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상화를 주문할 여유가 없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진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혼은 죽어서도 어딘가에 머문다는 믿음과 카메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중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출신의 보석 세공사였던 윌리엄 멈너. 그는 사진 전문가도 아니었고 영혼 연구가도 아니었습니다. 1861년 그는 우연히 자신의 사진을 찍다가 현상된 인화지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촌의 형체가 겹쳐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슬픔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멈너가 내준 사진마다 어김없이 고객의 뒤편으로 희미한 인물의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영혼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의 사진 한 장 가격은 일반 초상 사진의 수십 배에 달했다고 전해지지만 수백 명의 유족이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사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증거를. 그러나 멈너의 비밀은 나중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촬영에 사용된 유리 건판을 충분히 지우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두 장의 이미지를 겹치는 이중 노출 기법을 활용했다고 추정됩니다. 당시 대중은 사진술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에 암실에서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의 낯설미 곧 신비의 공간이 된 셈이었습니다. 멈너의 명성은 결국 전국으로 퍼졌고 그의 가장 유명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자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을 암살로 잃은 뒤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메리 토드 링컨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원을 숨기고 그를 찾았다고 전해지며 현상된 사진에는 그녀의 뒤편으로 남편으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훗날 심령사진 역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멈너에게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사들이 그의 영혼 사진 속에서 뉴욕 거리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죽은 고인이라고 소개된 형체들이 실은 다른 사진에서 가져온 살아있는 인물의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869년 뉴욕시는 결국 멈너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은 이중 노출 기법을 재현해 보인 전문가 증언을 제출했고 변호 측은 사진 속에서 고인을 알아보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유족 고객들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결국 멈너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이후 그의 명성은 사실상 무너졌고 얼마 뒤 빈곤 속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죄였는지는 법정에서 공식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사진들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전쟁, 역병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 사이에서 영혼과의 소통을 믿는 스피리추얼리즘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했습니다. 영매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그중 일부는 사진사와 손을 잡고 심령사진을 증거물로 내세웠습니다. 유럽 전역의 신문들이 이 사진들을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시기 가장 뜻밖의 심령사진 지지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논리적 탐정 셜록 홈즈를 창조한 아서 코난 도일 경이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동생을 전쟁에서 잃은 뒤 스피리추얼리즘에 심취했다고 전해지며 심령사진이 조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눈앞에 제시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계 최고의 논리적 탐정을 창조한 작가가 아니라 그냥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 들어 사진 기술이 누구나 다룰 수 있을 만큼 단순해졌지만 심령사진 목격 보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현상 과정의 화학 반응, 감광지의 결함, 우발적인 이중 노출 등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기술적 원인이 밝혀진 사례가 대다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모든 사례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대 광학 전문가들은 심령사진으로 공유되는 이미지의 상당수가 설명 가능한 물리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공기 중의 먼지 입자나 물방울이 플래시 빛을 받아 렌즈에 반사되면 반투명한 원형의 빛 덩어리, 이른바 오브로 찍힐 수 있습니다. 창문 유리나 렌즈 내부의 반사로 생기는 렌즈 플레어도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빛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야간 촬영이나 어두운 실내에서 훨씬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열쇠는 우리 뇌가 가진 특이한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어떤 패턴에서도 얼굴을 찾아내려 한다고 신경과학자들은 설명하며 이를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구름, 나뭇결, 불꽃, 심지어 탄 음식에서도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 이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흐릿한 사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심령사진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전문 지식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귀신 효과를 합성할 수 있는 앱들이 퍼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공유하는 바이럴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진이나 영상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실제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합성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폭로 기사는 원본만큼 빠르게 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사진의 역사는 사진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상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대한 기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후의 슬픔이 너무나 클 때 사람들은 그 상실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디에서든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멈너를 찾아온 수백 명의 유족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고인이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 전문가와 이미지 분석가들이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고되는 사례들이 지금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곧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석 당시 활용된 도구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여전히 어딘가의 서랍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완전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즈 너머에서 죽은 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19세기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그 이면에 놓인 욕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 형체가 빛의 굴절인지, 먼지 입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언제나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렌즈 너머에서 찾고 있는 것은 고인의 얼굴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과 영원히 이어져 있고 싶다는 바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